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것. 2. 세계의 또 다른 협업. 3. 650조 원은 한국에 속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에서 또 초특급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유럽 히토류 시장의 98%를 중국이 독점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이를 타개할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히토류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방 전문가들은 히토류가 수년 내 먹유보다 더욱 강력한 자원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유럽연합이 힘을 합해 광산 개발에 나섰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과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방산연합이 된 폴란드가 한국과 650조 규모의 히토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몇 년 전 중국은 전 세계의 히토류 공급을 제한한 제1차 글로벌 히토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히토류 소비 규모는 12만 톤 정도였음에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2021년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소비 규모는 28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히토류 채굴과 생산은 물론 유통 과정까지 중국의 히토류 장악률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히토류는 스마트폰에서 방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에 쓰이는 필수적인 소재인 만큼 첨단 소재 산업 위주의 선진국들은 중국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튬의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사용될 히토류인 리튬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리튬 소비량은 현재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 리튬을 포함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 주자인 테슬라는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발등에 물이 떨어진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회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광물 기업 LK에 비를 내세워 새로운 광맥 찾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자원 안보의 필요성을 느낀 EU와 회원국 정부는 우선 자원 프로젝트에 돌입하였고 이 사업에 덴마크와 아일랜드,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등이 동참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과 생산성 문제로 채굴 사업은 2년 동안 첫 삽도 못 뜨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히토류 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과 환경 파괴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히토류 광산이 정든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역시 히토류 광산은 취수장 근처의 수자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회사들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갱도를 파는 대신 지표를 깎아내 채굴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한 데다 과학자들 역시 이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론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히토류를 얻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이미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회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조 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리튬의 수요는 계속 늘어 2050년 이후에는 65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제 각종 공해물질 걱정 없이 재활용만 잘하면 순도 높은 자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이 사업에 세계 히토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까지 끼어들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히토류 채취를 위해서 환경 파괴와 주민 반발 등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세계의 히토류 공장을 포기 못한 이유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을 인용하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채굴한 히토류마저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EU에서 소비되는 히토류의 98%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가지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재활용 사업 역시 자신들이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히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포산에 회대 238억 위안 한화 4조 원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글로벌 10위권의 배터리 기업 구호센, 구요시엔 역시 연 50GWh 용량, 연간 생산량 110억 위안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노동자와 자원을 동원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경한 태도인 미국과 달리 자원이 종속되어 있는 유럽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이를 이용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폴란드의 국가 핵심 사업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굴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을 이용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에 중국의 돈과 기술력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폴란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무시무시한 장악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겠지만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이 급해진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래티직 금속 ESM과 네어메탈 네어메텔즈 사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통 중요 프로젝트 IPCI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주어티를 지원받았고 네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부질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의미 있는 단계의 기술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시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물 추출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 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회사 GM과 함께 이국의 폐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 중간 가공품을 테스트 중이며 올해 상반기 양산화를 마친 이후 미국 공장에서 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양극 화물질 생산업체 A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당연히 폴란드는 한국 정부와 이들 기업의 손을 내밀고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욱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팀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시장, 파베오 피렉 시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 성일 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유병욱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팀장은 리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축이자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의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니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이른 시일 안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역시 폴란드 공장을 발판 삼아 폐배터리 가공으로 생기는 원자재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유럽 수출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외세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공통점 외에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눈앞에 두고 합심한 형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의로 이어진 두 국가가 만들어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벌써 기대되는데요. 당장 눈앞의 금전적 이득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패권에 제동을 걸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의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상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좌식과 양좌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함속거리는 F-52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유엘 가렛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추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산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에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0 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의회의 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의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 웅비, D-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롭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 항속 마하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 호넷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 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의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 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D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만 달러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의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유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유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유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 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의